제 나이 26살에 전부터 오빠 동생하던 한 남자와 결혼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결혼 첫해 남편의 성실함과 믿음에 정말 깨가 쏟아지는 듯한 단 꿈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저는 남편을 빼어 닮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시아버님 시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이 없던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마치 죄인의 몸에서 해방이 된 양 좋아하였습니다. 또 철없는 나이에 시집을 간 딸의 걱정에 노심초사하시던 친정 부모님들도 제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자 마치 친손자를 보신 양 좋아하시며 병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 동안 거의 매일 오셔서 시아버님과 사돈 축하합니다 하며 서로 축하를 하시며 술대접에 서로들 즐거워하셨습니다. 퇴원 후에도 시부모님들과 친정의 부모님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하신 듯이 주말이 되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자기 손잘하시며 서로 빼앗아 안고 노시려다 가는 기어이는 술판을 벌려 취하시고는 네 분이 한 방에서 어울려 주무시고는 다음날 해장국에 해장술을 드신 후에야 저는 해방이 되었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이 넘쳐 주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퇴근만 하면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와 아이를 안고 놀다가 식사를 하고 TV를 보면서도 아기를 안고 시청을 하였답니다. 날마다 남편의 얼굴을 더 닮아가는 상준이의 100일에는 마치 무슨 잔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저는 무척 당황하기도 하였지만 썰물처럼 빠져나간 상준이의 양손가락에는 마디마디마다 금반지가 매달리다 못하여 반지 통째로 있는 것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이서 국리를 한 끝에 시아버님과 시아주버님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주신 것 말고는 나머지는 모두 현금화하고 또 현금으로 들어온 것도 합하여 상준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은행에 정기 예금으로 맡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 상준이를 복덩어리로 생각을 하였고 또 주위의 모든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비례하듯이 우리 부부의 정도 더욱더 새록새록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행복 뒤에는 그 행복을 저주하는 악마가 도사리고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상준이 100일이 지나고 2주일이 더 지난 그 운명의 그날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여 회사 업무로 인근 소도시의 대리점 판매 동료차 순회를 하는 도중 중앙선을 넘은 차와 정면 충돌을 하여 그만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뇌 손상의 사지가 부서지는 엄청난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차 수술, 또 2차 수술, 그렇게 남편은 무려 4번의 수술을 하였으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말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어 주사로 근근히 목숨을 연장하고 있자 시부모님께서 상준이를 아이가 없는 시아주버님 댁에 맡기라 하여 저는 남편의 병수발 때문에 상준이를 시아주버님 댁에 맡기고 오로지 남편의 병치닥거리에 매달렸습니다. 회사 측과 병원 측에서는 도저히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집에서 운명하도록 하라고 권하였으나 기적이라는 한 가닥 희망으로 결사 반대를 하고 남편을 중 환자실에 두고 그 옆에서 쉼없는 간병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의 친정 부모님들도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포기하고 재혼 준비나 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무조건 울부짖으며 결사 반대를 하고 남편 옆을 지켰습니다. 한 달, 2달,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도 남편의 소생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7년의 식물인간으로 지탱하던 남편은 상준이의 생일날 기어이 우리를 버리고 저 세상으로 떠나자 저는 눈물도 잊은 채 시아주버님과 같이 온 상준이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서 저도 이 세상을 뜨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였지만 남아있는 상준이 생각에 포기하고 남편의 직장과 자동차 보험회사, 산재보험 그리고 남편이 몰래 넣어두었던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받아 남편의 묘소에서 가까운 한적한 곳에 과수원을 하나 산 것이 3년 전,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전에 주인이 잘 가꾸어 놓은지라 첫 해부터 이익이 남았고 부족한 일손은 인근 부락의 아주머니, 아저씨에게 품삯을 주고 하였습니다. 7,000평이 넘는 과수원을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다는 것은 애시당초 생각도 못한 저라 엄청난 노동력을 발휘하여 거의 서너 시간 잠을 자고 과수원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군의 영농조합 직원이 안쓰러운 저의 사정을 아시고는 노숙자 중에서 착한 사람을 한 명 천거하며 농장의 관리인으로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기에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쓰겠냐며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자 그 직원은 부족한 일손을 메꾸려고 서울역에서 거의 매일 일손을 구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하다가는 안 하고 마는데 유독 그 사람만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따라와 일을 하기에 한 번은 일이 끝이 나고 그 사람과 술을 한잔하자고 하며 그 사람의 신상을 물어보니 IMF로 실직을 하자 그의 아내는 무단 가출을 하였고 그 아내를 찾으려고 수소문 끝에 서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으나 그의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으나 애원과 하소연으로 돌아가자고 하자 오히려 경찰을 불러 가택 무단 침입으로 즉결에 넘어가 구치소에서 열흘을 살다 나와서는 포기하고 애들 볼 면목이 없어서 집에도 못 가고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하여 그 돈을 애들에게 붙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어디 머슴자리라도 1년 12달 일할 곳을 하나 구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그 사람을 추천을 하기에 그럼 일단 며칠 써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자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김형국. 그 사람의 이름은 김형국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척척하여 내자 저는 내심 의심스러우면서도 점점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하고 운전면허도 가지고 있기에 시험삼아 약간의 돈 심부름을 최종적으로 시켜보았습니다. 기다림의 초조함은 은행까지 왕복 40분 거리인데 그 40분이 마치 1년이나 되어 보이는 듯 하였습니다. 정확히 43분이 지나자 저의 화물차가 제 과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은행 창고에 사람이 밀려서 늦었습니다 하며 통장과 현금을 제 손에 쥐어주자 믿음직함에 반하였습니다. 김씨, 저기 이 돈으로 중고 컨테이너 쓸만한 것으로 하나 사오실래요? 하고 말하자 컨테이너는 무슨 컨테이너요? 하고 묻기에 이제부터 김씨가 과수원과 축사의 관리인으로 일하시려면 마땅한 숙소가 없으니 컨테이너를 김씨 숙소로 쓰게요. 사장님, 저를 정식으로 채용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하기에 네, 하고는 제 일을 하자 연방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더니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큰 트럭에 컨테이너를 실은 차를 인도하며 그가 나타났습니다. 컨테이너를 농장 대문 입구에 내려놓고는 과수원 일을 시작하려 하기에 차를 몰고 가서 소지품을 챙겨오고 또 새로 도배도 하려면 도배지도 사오고 전국의 인터넷으로 주문도 받아 직접 팔자며 컴퓨터도 한 대 사고 그에 필요한 것을 사라며 통장과 도장을 내밀자 그는 또 인사를 하고는 갔습니다. 저녁이 거의 다 되어 간단한 소지품과 도배지,
그리고 컴퓨터와 책상을 싣고 와서는 부랴부랴 도배를 하고는 장판을 깔고는 책상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설치하자 저녁을 먹고는 컨테이너로 가려기에 안 쓰는 이부자리를 한 채 주었습니다. 다음날 전화국에서 인터넷을 연결하여 주고 갔었고 그날 오후 비가 와서 농장 일을 못하게 되자 그는 왕년의 실력이 살아있을지 모르겠다며 농장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기에 그러라 하고는 집안일을 하는데 사모님 와 보세요. 우리 농장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기에 크게 기대를 안 하고 그의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니 모니터에 상준이네 농장이라는 제목과 함께 언제 찍었는지 농장의 전경을 바탕으로 무농약, 무공해의 과실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는 타이틀로 장식된 것을 가리키며 어때요? 하고 묻기에 어머, 김씨 실력 우리 농장에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네요 하며 웃자 아닙니다. 일자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까지 겸하니 사장님께 무어라 인사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자 저는 부끄러움에 몸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인터넷의 직판이 의외로 성과를 내었고 여름에는 확인을 하려는 소비자들이 과수원의 주말이면 수십 명씩 방문을 하였고 가을철에 남들은 썩히는 과일을 저의 농장에서는 없어서 판매를 못하였고 김씨의 건의에 따라 이웃의 밭을 1000여 평 사서 거기에 주말 농장도 만들었으며 그들이 이용할 간이 방갈로도 몇 채 장만하여 이웃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농장 주인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재작년 가을 모든 과일이 동이 나자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하고 보너스도 줄겸하여 조촐한 술자리를 만들어 자축하고 싶기에 김씨 몰래 준비를 하여 김씨를 저의 집 거실로 부르자 김씨가 와서 봉투를 건네주며 치하하자 김씨는 고맙다고 연방 인사를 하기에 앉기를 권하고 술을 따라주며 건배를 제의하고 마셨습니다. 농장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주말 농장 확장과 방갈로 시설 확장, 기타 편의 시설도 확장하자는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기가 동하여 그만 말실수를 하였습니다. 김씨는 안 외로우세요?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김씨는 저쩌다가 마누라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며 웃더니 사장님은요? 하고 묻기에 얼굴을 붉히며 저는 뭐 하며 말을 잇지 못하자 과부 심정 호라비가 안다고 힘드시죠? 하기에 고개를 끄덕이자 제 옆으로 오더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고는 저를 안았습니다. 남편의 채취를 잊은 지 얼마만인가 하는 생각에 그만 김씨에게 허락해 버렸습니다. 형국씨가 그렇게 믿음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라 하지 마시고 순애라고 이름을 불러줘요 하고 말하자 그래 순애야 사랑해 거의 10여 년 만이었습니다. 그런 후 형국씨 우리 결혼해요 하고 말하자 순애 내가 순애 남편으로 자격이 있을까? 내일 당장 제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결혼해요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들은 저에게 마땅한 남자가 있으면 재혼을 하라고 하셨으나 제가 마다하였습니다. 형국씨 같은 남자라면 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되겠다는 느낌에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고마워. 내일 아침에 상준이 아빠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지 하고 말하자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음날 아침 약간의 제수를 준비하여 남편의 무덤에 가서 우리의 혼인을 신고하고 먼저 시댁에 들러 인사와 승낙을 받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친정에 가서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보름이 지난 가을에
막바지의 일요일에 우리는 양가의 축복과 죽은 남편의 부모님의 눈물 어린 축복, 그리고 저희 농장의 주말 농장 회원들과 이웃의 축복을 받으며 저희 농장의 마당에서 조촐한 결혼식과 피로연으로 형국 씨와 백년회로를 약속하였습니다. 형국 씨도 전 부인과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형국 씨의 아이들도 제가 건사하겠다고 데리고 오라 하여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데 애들도 친엄마처럼 저를 잘 따르고 못 느껴본 엄마의 정을 서로 받으려고 한답니다. 37살의 나이에 임신이 되어 낳기로 하고 지금 7달에 접어드는 배부른 임산부로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농장의 과일과 채소는 없어서 못하는 정도였으며 올해는 제 남편인 형국 씨가 엽산을 매입하여 개간을 하여 묘목을 심었답니다.